미국 의료진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이 살렸습니다. 뇌출혈로 반신이 마비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콜로라도 최고 재활병원은 냉정하게 선고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합니다. 휠체어를 준비하세요. 하지만 6개월 뒤 그녀는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왔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는 충격에 빠졌고 CNN은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로봇 재활 기술과 VR 신경치료 그리고 태릉의 비밀 프로그램. 미국 챔피언이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180일의 기적.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콜로라도 에스펜에서 태어나 스키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죠.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 후로도 월드컵 서킷을 누볐습니다. 38살이 된 지금은 은퇴해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2025년 2월 저는 강원도 용평 리조트에서 열린 FIS 알파인 월드컵 해설을 맡았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추웠습니다. 콜로라도와 비슷한 추위였죠. 용평까지 차로 3시간 걸렸어요. 창밖으로 산들이 보였습니다. 눈이 덮인 능선들이 아름다웠어요. 대회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선수들의 활강을 보며 해설했고 저녁엔 FIS 관계자들과 리셉션이 있었어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각국 스키 연맹 대표들과 선수들이 모였죠. 샴페인을 들고 인사를 나눴어요. 한국 스키 연맹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후 7시쯤이었어요. 갑자기 머리 뒤쪽이 쑤셨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비행과 시차 때문이겠거니 했죠.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코치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뻣뻣했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손이 떨렸죠.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바닥이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았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쓰러졌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죠. 눈을 뜨기가 힘들었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움직이는 천장이었어요. 들것에 누워 있었던 거죠.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구급차 아니었어요. 구급대원이 제 팔에 뭔가를 감았습니다. 혈압을 재는 거였죠. 기계 소리가 삐삐 울렸어요. 강릉 아산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응급실 입구였어요. 자동문이 열렸고 환한 불빛이 쏟아졌죠.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 손목에 밴드를 채웠고 침대를 밀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영어로 물었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머리요. 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뒤통수가 터질 것 같아요. 의사는 손전등으로 제 눈동자를 비췄습니다. 눈부셨어요. 지금 바로 CT 찍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휠체어를 타고 촬영실로 갔습니다. 기계가 크고 하얗더군요. 침대에 누웠어요. 숨 참으세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기계가 윙윙거리며 돌아갔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됐습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급실로 돌아왔을 때 의사가 태블릿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카터 씨, 뇌동맥류가 파열됐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줬죠. 제 뇌 사진이었어요. 하얀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출혈이에요. 지주막 하출혈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뇌동맥류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뇌혈관에 있던 혹이 터진 겁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서울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선 응급수술이 어렵습니다. 서울요? 얼마나 걸리나요? 헬기로 1시간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로 보내드릴게요. 그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서울병원 의사들이 최고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죠. 119 구조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빨간색과 흰색이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눈을 날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저를 옮겼어요. 천장이 지나갔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복도. 그리고 밖으로 나갔죠. 바람이 차가웠어요. 헬기 소음이 귀를 막았습니다. 헬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좁았어요.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옆에 앉았죠. 심전도를 붙였어요.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배가 붕 떴어요. 창밖으로 강릉병원이 작아졌습니다.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어둠 속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헬기 소음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생각이 파고들었죠. 나는 살 수 있을까? 해시태그 챕터 2 서울행 헬기 안은 좁았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빼곡했어요. 구급대원이 제 옆에 앉아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했죠.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불빛들만 가끔 보였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둔한 통증이 남아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그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구급대원이 가방에서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데이비드, 받을 수 있나요? 구급대원이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제 귀에 대줬어요. 에밀리,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FIS에서 연락 왔어. 뇌출혈이라고? 네. 제 목소리도 약했어요. 지금 서울 가는 중이야. 수술해야 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바로 갈게.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비행기 표 끊을게. 아니야. 저는 말했어요. 일단 수술부터 받아야 해. 너는 살아 챙겨. 딸 얘기였습니다. 17살이었죠. 사라는 괜찮아? 자고 있어. 아직 얘기 안 했어.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나 괜찮을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말이었지만 해야 했어요. 수술 끝나면 연락할게. 에밀리 사랑해.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나왔습니다. 구급대원이 티슈를 건넸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아줬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헬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어요. 건물들이 빼곡했죠. 서울대병원입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곧 착륙해요. 헬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프로펠러 소리가 잦아들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들것을 옮겼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죠. 문이 열렸을 때 복도가 보였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더 넓었어요. 강릉보다 훨씬 컸습니다. 신경외과 이준호 교수입니다. 나이 든 의사가 말했어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강릉에서 영상 자료 받았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동맥류가 재출혈하면 위험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4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개두술로 동맥류를 클리핑할 거예요. 성공률은요? 90% 이상입니다. 이준호 교수가 답했어요.
하지만 출혈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름을 썼죠. 에밀리 카터. 수술실로 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멈췄죠. 이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수술대로 옮겨 누웠습니다. 천장에 큰 조명이 있었어요.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마취 들어갑니다. 10까지 세보세요. 하나, 둘, 셋.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넷, 다섯.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여섯.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깨어났을 때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기계 소리가 들렸죠. 삐삐삐. 규칙적이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수술 잘 끝났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몇 시간 걸렸나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8시간이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8시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4시간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추가 출혈이 있었대요. 교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죠. 이준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카터 씨, 보이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동맥류 클리핑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출혈이 많았어요. 얼마나요? 약 300cc입니다. 주변 혈관도 약해져 있었어요. 지혈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죠. 지금은요? 안정됐어요. 하지만 이틀 정도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살았구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이준호 교수가 웃었습니다. 잘 버텨주셨어요. 밤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어요. 간호사가 1시간마다 왔습니다. 혈압 재고, 체온 재고, 링거 확인했죠. 괜찮으세요? 매번 물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데이비드였습니다. 수술 끝났어? 응. 잘 됐어. 저는 대답했죠. 지금 인천 가는 비행기 탔어. 아침에 도착해. 사라도 데려왔어.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곧 만나.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사랑해.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살았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살았어.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기계 소리와 함께 살았어요. 삐삐삐. 끊임없이 울렸죠. 간호사들이 교대로 왔습니다. 밤낮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셋째 날 아침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죠. 침대에 누워 손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오른손은 움직였어요. 그런데 왼손이 이상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어요. 안 움직였습니다. 다시 시도했죠. 여전히 안 됐어요. 왼쪽 팔 전체가 무거웠습니다. 마비된 것처럼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왼손이 안 움직여요. 제가 말했죠.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느껴지세요? 아니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간호사 표정이 굳었어요. 교수님 부를게요. 이준호 교수가 왔습니다. 왼손 움직여 보세요. 저는 시도했어요. 안 됐습니다. 왼발은요? 역시 안 됐어요. 교수가 펜으로 발바닥을 긁었습니다. 느껴지세요? 조금요. 아주 약하게. 교수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MRI 한 번 더 찍어야겠어요. 수술 부위 확인해야 합니다. 1시간 후 저는 MRI실에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쿵쿵거렸습니다. 40분이 지났죠. 결과를 들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하지만 출혈로 인해 뇌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운동 피질 쪽이에요. 그래서 좌측 마비가 온 겁니다. 회복될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데이비드와 사라가 왔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라가 뒤따랐죠. 엄마, 딸이 울먹였습니다. 달려와 안겼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오른팔로 딸을 안았죠. 괜찮아?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왼손이 안 움직여.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마비됐어. 의사가 재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대. 데이비드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죠. 사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시 나을 수 있어. 딸이 말했어요. 그래, 나을 거야.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콜로라도에서 화상 통화가 왔습니다. 제 주치의였어요. 닥터 존슨. 에밀리 MRI 결과 봤어요. 그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솔직히 말할게요. 운동 피질 손상은 회복이 어려워요. 특히 운동선수 수준으로는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걷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키는 다시 못할 거예요. 균형 감각이 필요한데 좌측 마비로는 불가능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스키를 못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인생 전부였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재활의학과 김서연 교수입니다. 여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카터 씨 상태 들었어요. 재활 계획 상의하려고 왔습니다. 미국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서연 교수가 앉았어요. 미국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로봇 재활 시스템이 있어요. VR 신경 치료도 있고요. 태릉 선수촌과 연계한 스포츠 재활 프로그램도 가능해요. 정말 다시 걸을 수 있나요? 걷는 것 이상이에요.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대로 훈련하면 스키도 탈 수 있어요. 물론 예전과 똑같진 않겠지만요. 얼마나 걸리나요? 6개월 집중 재활이 필요해요. 매일 4시간씩 훈련해야 합니다. 힘들 거예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보험도 있고. 김서연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 재활 프로그램은 좋아요. 하지만 스포츠 특화 재활은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 재활 데이터가 있거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교수를 봤어요.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여기서 재활 받을게요. 에밀리. 데이비드가 말을 막으려 했어요. 내 몸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스키 타고 싶어.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볼 거야. 김서연 교수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각오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반짝였어요. 6개월. 180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왼손을 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움직일 거예요. 반드시요.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일주일 더 입원했습니다. 기본 검사와 재활 준비였어요. 물리치료사가 매일 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연습부터 시작했죠. 왼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퇴원날 김서연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태릉 선수촌 재활센터로 갑니다. 거기서 본격적인 훈련 시작해요. 태릉이요?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하는 곳이에요. 재활시설이 최고 수준입니다. 차를 타고 40분쯤 갔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어요. 태릉 선수촌이라는 간판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넓었습니다. 선수들이 운동복 입고 지나갔어요. 젊었어요. 모두 건강해 보였죠. 재활센터는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기계들이 가득했어요. 처음 보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제가 물었죠. 로봇 보행 훈련기예요. 로코맷이라고 합니다. 김서연 교수가 설명했어요. 큰 트레드밀 같았습니다. 위에 로봇 다리가 달려 있었어요. 환자를 매달아서 걷는 연습을 시키는 거였죠. 저걸 타는 거예요? 네. 매일 1시간씩요. 교수가 답했습니다. 담당 물리치료사를 만났습니다. 박민준이라는 20대 후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카터 씨. 앞으로 6개월 함께 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악수했습니다. 오른손으로요. 첫날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왼쪽 근력 측정부터 했어요. 팔을 들어 올리세요. 안 됐습니다. 손가락 움켜쥐세요. 역시 안 됐어요. 다리는요? 조금 움직였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근력 0점에서 5점 척도로 평가합니다. 박민준이 말했어요. 카터 씨는 지금 왼팔 1점, 왼다리 2점이에요. 정상이 5점이고요. 1점이요?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로코맷이었습니다. 하네스를 입었어요. 몸을 매달아주는 장비였죠. 기계에 연결됐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려졌어요.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트레드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다리가 제 다리를 잡아 움직였어요. 강제로 걷는 거였죠.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걷는 게 아니라 기계가 걷게 만드는 거였어요. 10분 지나자 힘들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따라갔지만 왼쪽은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땀이 났습니다. 20분, 30분. 1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끝났어요. 박민준이 기계를 멈췄습니다. 내려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매일 이걸 하는 거예요? 네. 매일이요. 그가 답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선수촌 식당에서 했어요. 운동선수들이 가득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었죠. 모두 젊고 강해 보였어요. 저는 초라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한 손으로 먹고 있었으니까요.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카터 씨죠? 여자였어요. 20대 초반쯤. 저는 김유진이에요. 쇼트트랙 국가대표였어요. 과거형이었죠. 과거형이요? 작년에 무릎 인대가 끊어졌어요. 수술하고 재활 중이에요. 김유진이 말했습니다. 여기서요? 네. 4개월째예요.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다음 달 복귀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다시 선수로? 네. 김유진이 웃었어요. 여기 재활 프로그램이 정말 좋아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다시 설 수 있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카터 씨는 올림픽 챔피언이잖아요. 멘탈이 다르실 거예요. 김유진이 격려했습니다. 오후엔 VR 치료실로 갔습니다. 가상현실 헤드셋을 썼어요. 화면에 스키장이 나타났습니다. 슬로프였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지금부터 가상으로 스키를 탈 거예요.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뇌가 움직임을 기억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실제로 못 움직여도 뇌는 반응합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컨트롤러를 쥐고 좌우로 움직였어요. 왼손은 안 움직였지만 오른손으로 조작했죠. 화면이 생생했습니다.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30분 세션이 끝났습니다. 헤드셋을 벗었을 때 어지러웠어요. 괜찮으세요? 박민준이 물었죠. 네. 그런데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뇌 영상 촬영하면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는 게 보여요. 3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훈련이었어요. 로코멧 1시간, VR 30분, 근력 운동 1시간, 스트레칭 30분. 하루 4시간씩 훈련했죠. 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왼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죠. 왼다리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평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박민준이 결과를 말했어요. 왼팔은 여전히 1점이에요. 왼다리는 2점에서 2.5점 정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좌절했습니다. 3주나 했는데 왜 안 나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활은 시간이 필요해요.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직 초반이에요. 데이비드가 전화했습니다. 에밀리, 미국으로 와. 거기서 더 하는 게 의미 없어 보여. 아직이야. 조금만 더 해볼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호텔방에서요. 왼손을 봤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는데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4주째 되던 날 김서연 교수가 특별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려고 해요. 뇌파 연동 VR 시스템이에요. 그게 뭔가요? 제가 물었죠. 뇌파를 측정하면서 VR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가상 속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 몸은 안 움직여도 뇌는 움직인다고 착각해요. 신경 가소성을 자극하는 거죠. 다음 날 새로운 장비를 받습니다. 헤드셋이 더 크고 복잡했어요. 머리에 전극이 달린 캡을 썼습니다. 20개 정도 센서가 있었죠. 이게 뇌파를 측정해요.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스키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실감났어요. 눈발이 날리고 바람 소리도 들렸죠. 왼손을 움직인다고 상상하세요. 실제로 안 움직여도 돼요. 생각만 하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왼손을 움직인다고 상상했어요. 화면 속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놀라웠어요. 제가 한 거예요? 네. 뇌파가 익혔어요.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이 훈련을 했습니다. 가상 속에서 스키를 탔어요. 좌우로 턴하고 점프하고 착지했죠. 실제론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뇌는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f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 활성도를 보는 거였어요. 김서연 교수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운동 피질이 반응하고 있어요. 4주 전보다 활성도가 30% 올랐습니다.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네. 신경 재연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느리지만 뇌가 회복 중입니다.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여전히 왼손은 안 움직였습니다. 5주째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을 봤죠.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어요. 안 됐습니다. 김유진이 격려했습니다. 저도 처음 2달은 변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더라고요. 정말요? 네. 뇌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오후 VR 훈련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어요. 급경사를 내려가는 장면이었죠. 왼손으로 폴을 짚는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왼손 검지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아주 작게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왼손을 봤죠. 다시 해봤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집중했어요. 움직였습니다. 1mm도 안 되게요.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박민준. 저는 소리쳤습니다. 치료사가 달려왔어요. 왜요? 손가락이요. 움직였어요. 다시 해보세요. 박민준이 제 손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손가락을 구부린다고 생각했죠. 검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움직였어요. 박민준이 웃었습니다. 5주 만에 첫 움직임이에요. 축하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김서연 교수가 왔습니다. 들었어요. 대단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부터 훈련이 달라졌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에 집중했어요. 로콤의 시간을 줄이고 소근육 훈련을 늘렸죠. 작은 공을 쥐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안 됐어요. 하지만 사흘 후 공을 약하게나마 쥘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엄지도 움직였습니다. 2주 후엔 5손가락이 모두 조금씩 움직였어요.
힘은 약했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죠. 6주 평가를 받았습니다. 왼팔 근력 1점에서 2점으로 올랐어요.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왼다리는 3점이고요. 빠른 회복이에요. 데이비드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봐. 손가락 움직여. 저는 화면에 왼손을 보여줬어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대단해, 에밀리. 사라도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나을 수 있겠네. 딸이 말했죠. 그래. 나을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유진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빨라져요. 정말요? 네. 첫 움직임이 제일 어려워요. 이제 뇌가 길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손을 봤습니다. 주먹을 쥐어봤어요. 약하게나마 쥐어졌습니다. 5주 전엔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봤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설 거야. 다시 걸을 거야. 그리고 다시 스키를 탈 거야.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전부를 바꿔놓았습니다. 불가능은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센터로 갔습니다. 오늘도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8주가 지났습니다.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됐어요. 떨렸지만 가능했습니다. 물컵도 잡을 수 있었죠. 쏟지 않고 마실 수 있었어요. 왼다리는 더 좋아졌습니다. 보조기를 차고 걸을 수 있었어요. 평행봉을 잡고 10m를 걸었죠. 느렸지만 혼자 힘으로 걷는 거였습니다. 10주째 되던 날 박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보조기 빼고 걸어볼까요? 진짜요? 네. 시도해봐야 해요. 평행봉은 잡아도 돼요. 보조기를 벗었습니다. 왼발이 불안정했어요. 평행봉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한 발 내디뎠죠. 왼발이었어요. 땅에 닿았습니다. 버텼어요. 오른발을 옮겼습니다. 다시 왼발. 5m를 걸었어요. 땀이 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하지만 걸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박민준이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10m를 걸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대단해요. 첫 시도치고 완벽해요. 박민준이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마셨어요. 왼손으로요. 매일 연습했습니다. 평행봉 없이 걷는 거였어요. 처음엔 누군가 옆에서 잡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엔 혼자 5m를 걸었어요. 2주 후엔 20m였죠. 12주째 되던 날 김서연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목표는 100m예요. 센터 복도 끝에서 끝까지. 100m요? 할 수 있어요. 교수가 확신했어요. 복도는 길었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였죠. 박민준이 옆에서 따라왔어요. 넘어지면 잡을 준비를 하고요. 출발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걸었어요. 왼발이 끌렸지만 움직였습니다. 20m를 지났어요. 숨이 찼습니다. 괜찮아요? 박민준이 물었죠. 네. 계속할게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m.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60m. 허벅지가 떨렸죠. 조금만 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80m. 거의 다 왔어요. 발이 꼬였습니다. 비틀거렸죠. 박민준이 손을 뻗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90m, 95m. 그리고 100m. 해냈어요. 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았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김서연 교수가 박수쳤습니다. 대단해요, 카터 씨. 12주 만에 독립보행 100m. 기적이에요. 그날 저녁 데이비드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100m 걸었어. 혼자 힘으로. 정말?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투였어요. 영상 찍었어. 보낼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제가 복도를 걷는 영상이었죠. 데이비드가 울었어요. 못 믿겠어. 닥터 존슨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음 날 미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ESPN이었어요. 카터 씨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요. 인터뷰 가능한가요?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기자가 물었죠. 한국 재활 시스템이 달랐어요. 로봇 훈련, VR 신경치료,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능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선 불가능이 없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미국 금메달리스트, 한국에서 기적의 재활.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대부분 놀라워하는 반응이었죠. 콜로라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닥터 존슨이었어요. 에밀리 영상 봤어요. 믿기지 않네요. MRI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검증하고 싶어서요. 자료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어요. 놀랍네요. 신경 재연결이 이 정도로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한국 프로그램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김유진이 축하해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100m 걸으면 1km도 걸어요. 그리고 뛸 수도 있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저도 그랬어요. 김유진이 웃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뭐예요? 스키요. 다시 타고 싶어요. 가능할 거예요. 김유진이 단언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날 밤 복도를 다시 걸었습니다. 혼자서요. 조명이 꺼진 복도였어요. 조용했습니다. 100m를 걸었죠. 이번엔 덜 힘들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3개월 전 저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였어요. 지금은 100m를 걸었습니다. 3개월 후엔 뭘 할 수 있을까요? 상상했습니다.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는 제 모습을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눈발이 날리는 장면을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목표였어요. 이룰 수 있는 목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설 거야. 설원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8월이었어요. 왼팔 근력은 4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정상이었죠. 왼다리는 4.5점. 뛸 수 있었어요. 계단도 오를 수 있었고요. 김서연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스키를 시도해 볼까요? 정말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네. 준비됐어요. 용평 리조트와 협조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요. 일주일 후 용평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제가 쓰러졌던 곳, 리셉션 홀을 지나갔죠.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스키복을 입었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보호하는 특수 보조기를 찼어요. 스키장에 올라갔습니다. 설원이 펼쳐졌어요. 하얗고 넓었습니다. 박민준과 김서연 교수가 함께였어요. 콜로라도에서 제 코치도 왔습니다. 톰이었죠. 에밀리, 천천히 해. 톰이 말했습니다. 스키를 신었습니다. 발에 감각이 왔어요. 익숙했습니다. 6개월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죠. 폴을 잡았어요. 왼손이 약했지만 쥘 수 있었습니다. 초급 슬로프였어요. 경사가 완만했죠. 출발선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톰이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폴을 짚고 밀었어요. 스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어요. 균형이 불안정했습니다. 왼쪽이 약했거든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턴을 시도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성공했죠. 왼쪽 턴이 문제였습니다. 왼다리에 힘을 줘야 했거든요. 시도했어요. 비틀거렸지만 버텼습니다. 턴이 됐어요. 50m를 내려왔습니다. 멈췄어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하지만 스키를 탔어요. 제 힘으로. 대단해요.
박민준이 옆에서 함께 내려왔어요. 계속할 수 있어요? 네. 조금만 쉬고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100m를 목표로 했어요.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리웠던 감각이었죠. 턴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리듬이 생겼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왼쪽이 약했지만 스키를 탈 수 있었어요. 100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울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톰이 포옹했습니다. 해냈어, 에밀리. 오후엔 중급 슬로프로 갔습니다. 경사가 더 가팔랐어요. 괜찮겠어요? 김서연 교수가 걱정했죠. 해볼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바람이 더 세졌습니다. 턴을 했어요. 왼쪽, 오른쪽. 균형이 흔들렸지만 버텼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급커브가 나왔어요. 왼쪽으로 크게 꺾어야 했습니다. 왼다리에 체중을 실었어요. 떨렸지만 힘을 줬죠. 턴이 됐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해냈어요. 중급 슬로프를 완주했어요. 박민준이 환호했습니다. 김서연 교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용평 리조트 회의실이었어요. 한국 기자들과 미국 언론이 왔습니다. CNN도 있었죠. 어떤 기분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저는 답했죠.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오늘 다시 스키를 탔습니다. 한국 덕분이에요. 다음 목표는요? 밀라노 동계 패럴림픽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2026년 3월이요.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요.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패럴림픽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뉴스였죠. CNN이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방송됐어요. 제목은 한국의 기적이었습니다. 제 재활 과정을 다뤘죠. 로봇 훈련, VR 치료, 태릉 선수촌. 모두 나왔어요. 미국 스포츠의학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재활 시스템을 연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협력 요청도 있었죠. 데이비드가 왔습니다. 사라와 함께요. 엄마, 진짜 탔어? 사라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직접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내일 다시 탈 거야. 같이 보자. 다음 날 아침 다시 슬로프에 섰습니다. 가족이 아래서 지켜봤어요.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더 자연스러웠어요. 속도도 조금 더 빨랐죠. 끝까지 내려왔을 때 사라가 달려왔습니다. 대단해, 엄마. 딸이 안겼어요. 데이비드도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에밀리. 김서연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 가도 돼요.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됩니다. 6개월마다 한국 오세요. 고마워요,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제 인생을 되돌려줬어요. 카터 씨가 해낸 거예요. 저는 도와줬을 뿐이에요. 용평을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설원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제 인생이 멈췄어요.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밀라노에서 메달을 따겠다고. 한국에 보답하겠다고. 설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9월이었어요. 에스펜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계단을 올라갔어요. 왼다리가 약간 끌렸지만 스스로 올랐습니다. 7개월 만에 집이었죠. 다음 날부터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으로 시작했어요. 오후엔 스키장에 나갔죠. 에스펜 산이었습니다. 코치 톰이 지도했어요. 왼쪽 턴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정했지만 3주 후엔 자연스러워졌어요. 10월 중순 워싱턴 D.C.에서 한미 스포츠 재활 협력센터 설립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최였어요. 김서연 교수도 왔습니다. 6주 만에 다시 만났죠. 교수님, 저는 달려가 않았습니다. 에밀리 좋아 보여요. 꾸준히 운동했네요. 저는 명예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행사 후 첫 환자를 만났어요. 마크라는 30대 남자였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척수를 다쳤대요. 의사들이 못 걷는다고 했죠. 저는 제 다리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같은 말 들었어요. 지금 걸어요. 뛰기도 하고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한국에서 재활받았어요. 6개월 집중 훈련. 마크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도 갈 수 있나요? 협력센터에 문의하세요.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11월 초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이준호 교수가 MRI를 다시 찍었습니다. 결과는 좋았어요. 뇌 상태 안정적이에요. 재출혈 위험도 없고요. 운동 계속해도 됩니다. 태릉 선수촌에 들렀습니다. 박민준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에밀리, 몇 달 만이야. 어때 훈련은? 잘하고 있어요. 매일 3시간씩. 기록도 좋아졌고요. 대단해. 밀라노에서 잘할 거야. 김유진도 만났습니다. 국가대표로 복귀했더군요. 에밀리 언니, 그녀가 안았어요. 저 다음 달 월드컵 나가요. 정말? 축하해.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 보면서 용기 얻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서연 교수와 식사했습니다. 강남 한식당이었어요. 요즘 미국 환자들 많이 와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5명. 다들 에밀리 씨 얘기 듣고 왔대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에밀리 씨는 상징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죠. 다음 날 경주로 갔습니다. KTX 타고 2시간. 1년 만이었어요. 보문호수를 걸었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곳이죠. 벤치에 앉아 호수를 봤어요.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풍경을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 있죠. 동국대 경주병원을 찾았습니다. 김태훈 과장이 진료실에 있었어요. 카터 씨, 그가 일어나 안아줬습니다. 살아계셨네요. 뉴스로만 봤어요. 과장님 덕분이에요. 그날 밤 서울로 보내주셔서. 당연한 일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스키 다시 타요. 내년 2월 패럴림픽 나가요. 김태훈 과장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로. 과장님,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한국은 제 2번째 고향이에요. 김태훈 과장이 웃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콜로라도로 돌아와 겨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스키를 탔어요. 매일 6시간씩 슬로프에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쳐도 나갔어요. 왼쪽 턴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1월 말 미국 패럴림픽 대표팀 최종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활강 종목이었어요. 제 기록은 1분 19초. 3번째였습니다. 코치가 만족했어요. 메달 가능해. 목표는 메달이 아니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완주예요. 끝까지 서는 거. 2월 10일 아침입니다. 밀라노로 떠나는 날이에요. 짐을 다 쌌습니다. 스키 장비, 옷, 약. 거울을 봤어요. 머리 수술 자국이 아직 보입니다.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 김서연 교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밀라노에서 잘하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이미 챔피언이에요. 김서연 답장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다시 섰어요. 평생 감사할게요. 부적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서연 교수가 보내준 거였죠. 가볍지만 따뜻했어요. 사라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응. 거의 다. 가방을 닫았어요. 데이비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공항 가야지. 차에 올랐습니다. S펜을 벗어나며 창밖을 봤어요. 로키 산맥이 보였습니다. 눈으로 덮인 봉우리들. 아름다웠죠. 1년 전엔 이 풍경을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데이비드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긴장돼? 조금. 하지만 괜찮아. 사라가 뒷좌석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할 거야.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부적을 만졌어요.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김서연 교수, 이준호 교수, 박민준, 김유진, 김태훈 과장. 모두 제 은인이었죠. 한국이 제게 준 건 치료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이었어요. 차가 공항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어요. 제 두 발로